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개석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169일 만입니다. 사라질 때도 말이 없더니 등장할 때도 설명 한 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본분을 잊은 척 삽니다. 대통령과 배우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살아갑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것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동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하고, 다시 나타난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인된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댓글 당첨자를 방송이 끝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소개를 해드리고 다 드린다고 했더니 신청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당첨자를 선정을 해서 하루 한 5분 정도, 또 뭐 아주 좋은 날은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글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가 또 그분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니까 맨날 이분만 상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가급적 새로 등장하시는 분들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탁 현상이 전혀 없는 글래무어 선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증가세가 아주 주춤합니다. 38만 명대에서 2주간 멈춰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아마 총선이 끝난 다음에 200석을 넘기지 못한 실망감, 아쉬움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분석을 합니다만, 우리 정치 1번지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라 하신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애청자님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프로그램 운영이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팬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해서 정어리 TV 활성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저희가 봉사활동 사랑의 빵 만들기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선착순으로 28명 받고 있습니다. 아직 28분이 다 채워졌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 서울 성동구에 있는데 지역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사랑의 빵 만들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일도 하고 서로 얼굴도 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모이시면 끝나고 나서 또 특별한 행사도 할까 생각 중이니까요. 어느 쪽으로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인터넷 커뮤니티 보내셔도 되고요. 또 팬카페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전예현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먼저 김건희 여사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지요.
구교영 기자. 네. 무슨 사리 반환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경기 양주의 회암사지에서 열린 사리 이윤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미국에서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불교계에서 영험하게 모시는 사리가 100년 만에 환지 본처, 우리 속된말로 얘기하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행사였습니다. 그 예. 기념해서 열렸는데요. 원래는 이 사리들이 회암사에 있는 사리탑에 모셔 있다가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도 사리 반환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그 사안의 협의가 결렬이 됐고 그 이후 10년 동안 정체돼 있던 사리가 돌아오게 되면서 그 역할을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서 했다. 그런 것들을 불교계가 굉장히 공을 세우면서 공을 치하하면서 열린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 돌아오는데 김건희 씨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을 차 갔다가 김건희 여사 개인 일정을 해가지고 미국 보스턴 박물관을 방문했다는 것이고 당시에 사리 이윤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돌아오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네. 그 전에 뭐 외국 정상들 왔을 때는 비공개로 만나고 바로 직전에는 이제 사진도 보이고 그래서 아하 이제 뭐 등장하겠구나 했는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등장을 할까 했는데 이날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계획은 다 섰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행사가 금방 뭐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캄보디아 총리 왔을 때 그때도 사실 처음으로 그 총선 이후에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도 캄보디아 가서 뭐 일종의 이제 심장병 걸린 아이를 안고 있었던 사진 때문에 빈곤포로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 치료해서 다시 되돌려 보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잘한 일? 치적?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였고 그러니까 등장하는 걸로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행사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나쁜 이미지를 이런 방식으로 좀 좋은 이미지로 바꾸면서 등장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번에 사리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반환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관련 자료를 찾아봤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이게 좀 묘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37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39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본 사람이 강제로 도굴 해가지고 반출을 한 거예요. 예. 그걸 보스턴 미술관에서 30년대 사들인 거거든요.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한 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에 이 사리가 보스턴 미술관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이 반환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정부 차원의 반환 요청이라기보다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하고 중앙 신도회가 나서가지고 이걸 해요.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최종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렬된 이유가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종교적 의미로 보면은 사리가 지금 내위가 보관이 돼 있는데 사리는 종교적 의미는 있지만 문화재로서는 가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는 돌려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리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리구가 14세기에 제작한 건데 그때 불교 미술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라마형 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못 돌려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협상이 결렬되는데 우리 문화재청이 제일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문화재청은 나쁜 선례가 된다 그러면서 불교계에는 사리만 먼저 받고 싶어 했는데 사리구가 안 돌아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비토를 해가지고 못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협상이 중단됐던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가가지고 작년에 미국 국빈방문 갔을 때 협상의 물꼬를 다시 텄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리구가 이번에 같이 들어왔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리구는 지금 반환 형식이 어떻게 될지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대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도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문화재청이 입장을 바꿔서 사리구가 안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거를 안 들어와도 괜찮아. 임대 형식이라도 그냥 일단은 반환받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사리부터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나 이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김건희 여사 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 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전혜연 대변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캄보디아 때 슬그머니 이제 모습을 보인 것은 그래 지난번에 가가지고 심장병 어린이도 좀 살펴줬으니까 명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리 반환식도 이번에 보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이 영부인께서 보스턴 미술관의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리 본지 환처에 큰 역할을 해서 모셔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속된 말로 광이 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김건희 여사 띄우기 3단계 작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잘 보시면 캄보디아와 관련한 행사는 사진 3장만 즉 동영상과 목소리 같은 것이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불교계 행사인데 잘 보시면 기자들이 보통 따라가서 질문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계가 마치 굉장히 환대해주는 듯한 모습만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제 생각에 이제 3단계는 조금 더 김건희 여사의 뭐 말이라던가 이런 걸 해서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을 청와대가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종교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기자들도 종교계 행사 가면 막 따라가서 정치적으로 특검 얘기하거나 그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불교계 어르신들이 누가 왔을 때 내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굉장히 청와대가 치밀하게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불법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사로서 반드시 불법 여부에 대한 거,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 뇌물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곰미 인간되고 마늘하고 쑥 먹는데 100일 걸리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왜 169일 동안이나 공개 행사를 안 하다가 이번에 나타났는데 본인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몸에 사리가 생길 지경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노 유발자, 김건희 여사는 사리 제조기, 사리 유발자 이런 말이 시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참 갑갑하네요. 뭐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발 달렸는데 다만 왜 안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그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요. 심지어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하는 선거 때조차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둑투표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럴 때는 뭐 나올 만하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래 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시기가 참 절묘합니다. 검찰 인사로 김건희 수사라인 다 없앤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꽃길을 깔아준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지요. 박지원 당선인 지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명이 시작할 때도 국민한테 설명이 없었고 다시 재개를 하면서도 설명도 없고 사과도 안 했다 하면은 이것 또한 잘못이다. 안철수 하면은 간철수 간을 잘 본단 말이에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도서관 사진 같은 것으로 간보기 하는데 간동훈이 됐나요? 간동훈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도 오는 6월 달에 해외 순방을 가셔야 되는데 지난 독일 국빈 방문을 민생 안보 문제로 대통령이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건 궁색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변명을 했는데 저는 간복이다. 간복이다. 그래서 간건이다. 민주당에서는 아까 전혜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리가 생길 지경이다 이런 논평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불교계의 사리 반환 행사에 아무 일 없던 듯 나타나 센터에 자리 잡았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적극 응하고 국민적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십시오. 김 여사와 아내만 지키려는 상남자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의 몸에는 고통과 분노의 사리가 생길 지경입니다. 지금 그런 글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변함없이님 법정에 서라 했더니 법당을 찾네. 특검 받으라고 하면 스위스 가겠네. 그러셨고요.
운수 좋은 날님, 살이 좋아하지 말고 사기나 치지 마라. 서남홍님, 국민 70%가 생불이 돼서 살이 나오게 생겼다. 예. 이 행사가 자기가 나올 만한 다 그런 행사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혀를 차게 합니다. 정지관님, 이 막무가내 정권과 뻔뻔한 사람들을 참아내느라 우리한테서 사리가 나온다. 애효 그러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그게 조금 불만스러워요. 이렇게 그 사람이 출입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인된 국민을 섬기는 도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외국 나갔다 와서 국민한테 보고 한 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대통령 배우자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나오면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오늘 동아일보가 2단락을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듀얼백 소수 논란이 불거진 뒤 자명을 이어온 김 여사를 두고 사회봉사, 외교 영역에서 대통령 배우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활동 재개 시점과 방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 고위관 기자의 멘트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 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에는 참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닌 만큼 역할을 아예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행사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영부인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나오고 싶어 했겠죠. 근데 못 나왔잖아요. 그럼 뭐 왜 안 나왔는지 설명 안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여튼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행사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딱 느껴질 거예요. 캄보디아 행사 내가 가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그거 했어. 그 내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도 사리 반환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 내가 가가지고 보스턴 미술관에 가서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가야지 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이 얘기는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아무도 걸 얘기 보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 김건희 씨가 이렇게 등장하는 시기를 누가 잡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현 대변인? 본인이 정하는 걸까요? 정치인들을 좀 만나봤는데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죽어도 포토라인에는 못 선다. 예. 일각에서 뭐 단식 투쟁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너무 좀 네. 이제 체격이 왜소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타협을 한 거죠. 중앙지검장부터 일단 교체를 할 테니 이제 살살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김건희 여사의 윤허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불행한 일을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왜 대통령의 배우자에도 공직자들이 같이 일정을 수행하고 합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53일 동안 자맹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 맘대로 하는 거죠? 이 자맹도? 만약에 어떤 공직자의 부인이 그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마음대로 휴가를 간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용납이 될 수 있는 일인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153일 동안 이 기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은 분명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민심이 안 좋으니까 쉬세요라고 했겠죠. 그런데 쉬라고 우리가 지금 그 세금 들여가지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을 그 많은 우수 공직자들이 보조하고 서포트합니까? 전 이것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3일 동안 도대체 놀았나요? 휴가를 갔나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 그러면 153일 동안 논 거는 그렇다 칩시다. 나올 때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지를 밝혀야 국민들이 좋게 봐주는 거죠. 이렇게 행사에서 띄우기 식으로 이벤트 한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까? 저는 오히려 분노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의 심기만 보장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미지만 좋게 하려는 이것도 상당히 저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아니 뭐 영부인한테 월급은 안 주니까요 우리가 뭐 이거 그런데- 뭐라도 상관은 없는데 뭐 월급 받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거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이죠. 뭐 자기가 먹고 남편한테 주는 거 뭐 자기도 같이 곁다리로 쓴다고 뭐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기는 뭐 하겠지만 아니 그러면 저 외국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 하고 혼자 나가는 거 하고 비용이 다르지요. 그거라네요. 그거는 네. 다르죠. 그러면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면 별도 예산이 있고 별도로 이렇게 다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예산으로 다 같이 써버리니까 그만큼 예비비가 늘어나고 왜 해외 순방 예산이 예비비가 그렇게 2배, 3배 늘어나겠습니까? 그 다 대통령실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경영 기자, 지난번에 네. 특별감찰관실 제2부속실 설치 얘기했는데 그거 아무 설명도 없이 지금 지금 가지 사실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그 여사의 뭔가 사후 수습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조직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 대통령실 개편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등장 시점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수 있는 네거티브 요인을 제거하고 포지티브 요인을 등장시키는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신임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이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일단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줬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리고 1사차장을 교체함으로 해서 수사지휘부를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수 있는 시점적 요인을 배경을 만들어줬고요. 시민사회수석 같은 경우에 새로 부임해서 불교계와 소통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호출하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을 또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리 반환 행사 전에 5월 15일에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조계사의 대통령이 갔을 때 김건희 여사의 공로를 직접 조계종 총무원장이 언급함으로 해서 여사가 직접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보면 개편의 효과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데는 톡톡한 효과를 봤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민정수석을 민심 들으라고 만든 자리라고 해놓고 그러게요. 민심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김혜민님 안 나왔을 때 소화가 좀 잘 됐는데 에그 다시 소화가 안 되네요. 김태영님 법당보다 법정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그런 걸 계속 주셨어요. 보스형님 TV님 사리 분별도 못함. 사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녀 안 오겠습니다 듣고 싶어요.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글 주셨는데 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자신이 지금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지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적어도 나오려고 하는 시점은 국민들이 이 정도면은 나를 봐줄 수 있겠다, 용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할 때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날에 대한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벌 받을 것 있으면 벌 받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마는 거지 너네들이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기억하고 있는 것은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디올백 받고 뭐 이런 차원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받은 것 그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걸 계속 감추니까 그것만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뭐 북한 문제 뭐 같이 한번 해보자. 국정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그때 당시 했던 발언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점화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 만나서 북한 관련 문제 우리 같이 해봐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나요?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자, 저런 부분들 전혜연 대변인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예. 아무리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 정도면은 좀 과한 것이죠. 그리고 앵커님께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수 인사들을 만나보니 국정농단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죠. 국정에 대해서 인사라던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사와 관련된 무슨 공적인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공직사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인사비리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북 문제라는 것은 정말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말 조심스럽고 중요한 국가적 운명이 달린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겠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고칠 의사가 있냐는 거고 대통령실이 총선에 그렇게 대표하고 나서도 고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해야 되지 지금 민정수석이 아니라 시중에서 건희 집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저는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신윤기 변호사가 이건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건의주의 건의주의다. 정권이라 이런 표현도 썼던데 아니 김성환 평론가 우리가 지금 최순실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연설문 고치고 마치 뭐 본인이 다 그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가 이 탄핵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북한 문제 좀 나서볼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요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그 밑에 참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의사결정을 했더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때도 통일대왕 얘기를 아마 최순실이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의심받았던 상황이었을 정도로 대통령의 말이고 정책이고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일종의 운영 원리이기도 한 건데 그걸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영부인 월급 안 받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부인이 제가 조만간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뭘 할 거예요. 누가 영부인한테 그럼 영부인을 그러면은 공식적인 자리를 임명을 하든가요. 윤 대통령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영부인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리라고.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또 지금 나와가지고 외교한다 그러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책에 대해서도 영부인이 생각하면 그게 마치 대통령이 될 것처럼 하고 금융위원회 인사도 개입한 것처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덜컥덜컥 다 받아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나는 재앙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국민들한테 나와서 사과하면요. 국민들이 그럴 거야. 탄핵 너 물러나. 이 얘기 들을까 봐 겁나가지고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경 기자님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디올백 받은 것보다 사실은 더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 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공적으로는 뭔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마치 사적 개입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는 당연히 국정농단의 행태로 비추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금품 수수의 횟수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목사의 주장만 보더라도 2022년 6월에 명품 화장품을 선물했고 7월에는 책과 위스키를 선물했고 8월에는 전기 스탠드와 전통주를 선물했고 9월에는 최종적으로 활용 점정으로 디올백을 선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명품백 위에 다른 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정도로 국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더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이미 내부에서 터진 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가 오죽하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이라 좀 죄송하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왜 대통령 주변에서 저러냐?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실이라던가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할 거냐? 못하겠다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한탄을 했었다. 그런데 사실은 했어야 된다. 너무나 후회가 된다. 라는 표현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누군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시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때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이제 무속 논란, 국정 개입 논란, 무엇보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서 청와대에 누구도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 세 가지가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아까 최순실 관련한 논란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려는 참모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수관계.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특수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좀 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그냥 야당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보면서 겹치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떠오르는 부분이라는 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겨레 신문 만평을 좀 꼭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띄워드릴 텐데. 그러게요. 예. 아마 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예. 왜냐하면 오늘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게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된 게 캐시 인증마크 없으면 해외 직구 예. 금지한다고 발표했던 거거든요. 저기 벌써 띄워주시네요. 역시. 역시. 예. 한번 키워봐 주세요. 네. 예, 80 같이 한번 봅시다. 80개 품목에 대해서 직구 못하게 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풀어준다고 예. 정책을 바꿨잖아요. 사과했죠. 말을 바꿨는데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직구 긁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지 누가 직구 금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명품 쇼핑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직접 긁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대통령한테 말했더니 대통령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직구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내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대통령을 야단치는 거예요.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직구금지 소동의 전말이라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보세요. 저 진짜 한마디 저 탄성에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걸 지금 그 풍자한 거잖아요. V0를 풍자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혼선이 많았어요. 국가 정책이 저런 식으로 결정되면 되겠어? 저런 의심을 살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그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이 두 마디에 지금 라인 사태를 잘 몰라 뭐가 예. 멍. 참고로 이중기님께서요. 노트북 자판 소리 때문에 토론 집중이 안 됩니다. 자판 소리 덜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글 주셨는데 오늘 마침 세 분 다 노트북 갖고 계신데 조심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좀 작다고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를 좀 성능이 좋은 걸로 바꿨더니 이제 그런 소리도 막 잘 들리시나 봅니다. 세 분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중흥동 장구경님 2년 동안 이를 너무 갈았더니 임플란트하게 생겼다. 보상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양주도 받고 또 뭐 다른 것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받아가지고 챙길 것은 챙기고 또 다른 것은 또 버리고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번에 관제를 옮길 때 그 살던 곳에 책을 이렇게 버리고 갔다는 거죠. 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름도 써져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 책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는 거죠.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참고인 자격이라도 일단 검찰이 부르면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어떤 책이었는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던 권성희 씨인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책을 한 무더기를 주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했다는 최재형 목사 저서도 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도 있고 전두환 회고록도 있었죠. 그 책 사진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인데요. 직인이 찍혀 있어요. 저 직인은 아무나 못 찍는 거죠.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김현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만났을 때 전해준 것 같고요. 또 직접 서명을 한 그런 책들도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그때 뭐 선물 같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술하고. 그런데 이 책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물밑 접촉을 했다는 함성득 교수 책도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책들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가 그 책을 전해주면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드월스라는 아주 비싼 40만 원대 위스키 그리고 책 8권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한 책인 것 같아요. 뭐 평양의 맛집 뭐 소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책은 딱 버리고 갔어요. 아니 국가 기록물이면 오히려 책이 기록물이고 술은 기록물 아닌 거 아니에요, 고경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주소지에 습득한 책 이름을 보면은 전태일 실록 1, 2권 그리고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는 책인데 아까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린 대로 표지를 넘기면은 친필로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권성희 씨 책을 습득한 사람을 소환한 이유는 아마도 금품수수의 그런 상습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 당장 권성희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꺼리는 것은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 지휘부가 바뀌게 되고 뭔가 수사의 방향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 쪽으로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중요히 참고인조차도 출석을 꺼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디올백 전달된 거는 같잖아요. 같다고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전달되는 시점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양주하고 책을 같이 건넸는데 직접 건네지 못하고 보안 검색돼 있는 직원한테 건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하면은 이걸 어디서 주웠는지를 일단 확실한 거를 검찰도 사진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전달됐는지 모르거든요. 아까 상습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확실히 주운 게 맞고 그걸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보안 검색대를 들어갔다가 어딘가에 다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니까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달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받았죠. 그 다음에 이거 책에서 조금 더 화가 나기도 하던데 이것도 액수로 따지면 한 뭐 50만 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책값으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양주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스탠드도 들어갔다는 거 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선거 정치활동하면서 전직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친필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건 아무한테 주는 책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해준 책을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한남동으로 옮겨간다 그래도 그걸 그렇게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근데 이거 버린 거 가져가면 혹시 그거 걸린 문제가 됩니까? 아니 쓰레기로 버렸는데 쓰레기 아니 근데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돌멩이님 이런 글을 주셨어요. 재활용품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수거업자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로 덮어 씌울 겁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쓰레기를 버렸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챙겼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를 김건희 여사를 처벌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너 그거 가져갔지 훔쳐갔네 절도죄를 적용을 한다. 절도를 네. 이제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일단 절도 혐의를 가지고 소환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받았는데 버렸다. 그 물건이 정말 김건희 씨가 버린 게 맞냐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는 주민 권성희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라 그래갖고 날짜만 맞추고 조금 이따 다시 전화 와가지고 책 갖고 올 수 있느냐. 갖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 소유권 포기는 내가 생각해 본다. 다음 주에 나갈 때 그때 말해주겠다. 목요일 날 3번 전화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갑자기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사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또 저런 문제가 생기는 핵심이- 거예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 책을 아파트 독서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버렸는데 보니까 이거 왜 저 괜찮은 책인데 이거 또 가져온 거죠. 보니까 이건 또 맡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무나 살 수 없는 책인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죠. 그거 저 탐내겠어요. 역사적으로 또 가치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딱 1년 번호 서명이 돼 매겨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안 주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명해가지고. 저 같아도 그걸 챙겨가지고 오겠어요. 왜 책을 버렸을까요? 최정 목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과 함께 그 위스키도 같이 넣었어요? 아이, 그렇죠. 누가 책만 읽겠어요. 그냥 말이 뭐 책 읽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으라고 그 40만 원 상당의 40만 원 상당의 일필연산도 같이 줬는데 네. 그거는 아주 귀신같이 없어졌죠. 내가 볼 때는 아주 순식간에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샤넬 화장품 줬다고 말씀하신 적 있고 그죠? 예, 화장품이랑 예. 향수 세트. 예. 예, 두 가지. 그건 향수랑 화장품 세트랑. 그건 얼마짜리였죠? 그건 180만 원 상당이었죠. 예. 또 있습니까? 그 대상 면가주라는 전통주하고 예. 저 램프, 가시 있는 여학생들이 책상 위에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 램프 있잖아요. 목사님이라 선물해 놓고 술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배상면 주가지요? 제가 중간에 지금 그 법문을 좀 찾아봤는데 그 제 변호사는 아니지만은 형법 제 360조 1항에 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 게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습득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선의로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점유 변호사인데 이탈물이 뭐. 아니죠. 네네네. 점유 이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실했을 때 그러니까 내 점유가 이탈된 거죠. 네. 그러니까 분실한 것을 우리가 이제 주우면 이제 뭐 파출소 가서 이제 신고하고 뭐 그렇게 해서 주인을 찾게 해주는 거지 그걸 본인이 가지면 이제 불법 영득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점유 이탈이 아니고 본인이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서 버린 건데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는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확실히 네.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법률가가 식의 계시는 논리라면 우리 예. 동네에 저도 재활용품 내놓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책을 뭐 아이 참고서나 이런 것들 내놓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그거 고마운 거죠. 네. 네. 그것도 뭐 사실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재활용품 옆에 가방을 놓고 갔는데 그 가방을 주워서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고 기소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가 물론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그 재활용품으로 버렸다는 의사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네. 예. 그 제가 최재형 목사님을 이제 몇 번 뵀어요. 뵀는데 여러 가지 뭐 업무도 있고 방송 일정도 해서 뵌 적이 있는데 스토킹이라고 한다. 그 표현을 했더니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스토킹 범죄자라면 그러면 스토킹 범죄자가 준 가방을 대통령실이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냐.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막 만들다 보니까 계속 발이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특검해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하면 되지. 자꾸 궁색한 변명하고 거짓말 하려다가 더 큰 화를 만든다는 거고 또 하나 좀 짚어볼 점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 가방은 1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아주 아니면 객관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든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해외 순방 갈 때 질문을 하든 그런 식의 질문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지점에 정확하게 하는 좀 더 날카로운 훈련된 질문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날카롭게 질문하면 양주는 어디 갔습니까? 누가 마셨습니까? 혼자 마셨습니까? 나눠 마셨습니까? 같이 마셨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받았어? 네. 누가 받았어? 그러면 인지했으니까 신고를 안 하면 대통령이 처벌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근데 꼬리 양주는 질문. 지금 가타부터 말이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박혜림님, 폐지 줍는 할머니들 다들 고발 대상 되겠네요. 소망이님도 그러면 폐지 줍는 분 다 불법이냐? YG신님, 실수로 버렸다고 하겠지요. 이향님, 이 정부에서 별스런 제목이 다 나오겠습니다. 구독 YUJI, 구독 유지. 왜 안 웃으세요? 재활용장이 대통령 기록물 창고냐? 예. 알고 보니 꿈이더라님. 표창장도 받지 말고 책도 줍지 말자. 참 딱하네요, 정말. 딱합니다. 자기들 예.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정치 활동하는데 받은 책들이면 그게 버린다는 생각을 한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누가 받았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아주 천박함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그 책을 버릴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에 정말 자리에 대한 인식의 빈곤함을 봅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들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저로 옮기기 전에 그 사저가 일단은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통령 사저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떠나면서 그게 아파트 공간이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본인이 들고 가서 버리진 않았겠죠. 이거 버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그 집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다 중요한 보안사항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외국 나갈 때 김정은이에요? 누구예요? 담배꽁초 하나도 이렇게 그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 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이렇게 받아두는 거? 그런 게 다 DNA 같은 게 혹시라도 흘러나가가지고 국가 중요 정보가 누설될까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쓰레기 하나라도 다 중요한 국가 보안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함부로 그냥 쉽게 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참 그 천박함과 그 인식의 빈곤함에 이제는 참 기가 질립니다. 아주. 너무하지 않나요, 전현 대변인? 예, 그 공문서이든 아니든 예를 들면 이제 기관에서도 기관장의 이름이 써 있거나 준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문서는 대부분 요즘은 다 파기해서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누가 증정한 것을 버릴 때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보통 앞장도 다 파손하거나 아니면 보관해야 될 부분은 보관하게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양주, 샤넬 화장품, 디올 백은 가져가고 책은 또 버렸다. 이 부분도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그 여사님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서 참 씁쓸한 부분인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품이 오고 가면서 인사 개입 논란이 같이 일고 있고 국정농단 개입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파우치를 받은 문제가 아니라 국정 개입 그리고 비선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주목하시고 그래서 이런 의혹을 풀 수 있는 것은 특검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근데 그 뭐 천박한 인식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책에 그 누구누구한테 드립니다라고 하는 걸 써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렸다고 하는 거를 다 누구든 주민들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책을 버렸다. 아까 제가 책 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외국 정상들이 얼마나 기밀 유지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담배꽁초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40년대 냉전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오쩌둥이 소련을 방문했거든요. 소련 정보기관에서 비밀 화장실을 설치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오의 변을 따로 화석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따로 받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을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건강 알 수 상태도 있으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책이나 이런 것도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정의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아예 소각해버리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 대통령이 다 돼 있는 사람인데 당선돼가지고 임기가 시작된 사람들의 물건이 함부로 그냥 쓰레기장으로 막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아니 뒤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책을 그냥 버렸다 하는 것도 아이고 술은 받고 책은 버리고 참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버렸다고 하는 책들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어서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전두환 이순자 만났을 때도 그럴 때 왔으니까 이것 해고록 드릴게요 해서 사인해서 주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뭐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겐 찍어서 주고. 그런 책을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합니까? 책장이 좁습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 우리가 봤지요. 어느 기관장이나 또 뭐 공직자나 이렇게 보면 항상 눈에 띄는 게 책입니다. 뒤에 무슨 책이 있는가 봐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지금 좀 천착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몇 번이나 보지만 더 박스탑스요 그거 하나 말고는 책 한 권 보이질 않습니다. 프리드만의 뭐 책 한 권 딱 평생 그걸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출연했다. 그러면 왜 출연했을까? 이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최상병 특검법 지금 이제 국회 통과해서 국무회의 의결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정부 방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부하겠다는 거죠. 내일 분명히 거부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이 부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발전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재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저는 정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탄핵으로 바로 갈 거다라는 뉘앙스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왜 활동을 중단하셨다가 갑자기 또 활동을 재개하시는지 어떤 개연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총선 이후에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과 그 재의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군 복무에 보낸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개혁신당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선이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잘 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그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은 정말 T 익스프레스 타게 될 겁니다. 네.
티익스프레스 김수환 평론가 탄핵 열차라는 뜻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다 했는데 지금 지지율은 거의 요지부동이거든요. 오늘 조사 나온 거 봐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소통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비서실장 임명할 때도 그렇고 참모들 임명할 때도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들한테 발표도 하고 뭐 질문도 굳이 받았다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론이 거의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음이 아예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 민심을 역행하는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도와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층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5% 10% 빠지는 건 아주 우습게 빠져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 안 하고 뭐 김건희 여사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계속 그렇게 가지. 검찰 인사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저런 식으로 내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언젠간 국민들도 분노가 임계점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왜 대통령실이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은요 정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야권이요, 야 6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주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어가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그런 계획인데 구교영 기자님, 만약에 넘어온다.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표 계산을 좀 해드리면은 그 투표 가능한 그 21대 국회의원들이 총 295명입니다. 알겠지만 재의결 조건 자체가 과반 의석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인데 295명이 모두 다 참석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그 여당의 표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17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80석 모두가 범야권이 참여를 하고 17석의 여당 동의를 얻으면 이게 통과되는 시점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투표 표결 형태가 무기명 행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표결에 참여할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비대위에서 직접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특검이 안 되는 4대 불가동을 얘기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있다. 특검 2명 추천도 이상한 방식으로 민주당 위주의 추천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17표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전현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번에 당선된 의원도 있고 22대 총선에서 떨어진 의원도 있고 공천을 못 받은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 기관 그리고 본인들이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정당의 소속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분단 국가고 징병제 국가입니다. 군대라는 사안이 얼마나 예민한 사안인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2번 가는 꾸는 게 무섭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힘든 시기를 왜 겪어냅니까? 분단 국가에서 그래도 국민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 장난삼아 군대 갔던 시절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군대 갔다 왔다라는 자긍심이 분명히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자긍심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보수 정당의 역할이고 여당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표에 담긴 무거운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22대 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소위 소장파라고 주장하는 천목회가 김건희 여사와 특검과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머뭇머뭇 거리는 거 보면서 전 진짜 분통이 터졌거든요. 이 소장파라고 부르면 안 된다. 눈치파라고 불러야 된다. 화가 났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징병제로서 이 군복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인 줄 아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역사적 기록으로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무기명 뒤에 투표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이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현 대변인이 군대 안 가는 꿈 그런 얘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군대 다시 가는 꿈? 이제 국방대학원. 그러시군요. 장대담님께서는 50이 넘어도 다시 군대 가는 꿈 아직도 꿉니다.
지금 뭐 거부권 행사 하겠지요. 하면 한번 봅시다. 여야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말로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김성환 평론가 거부권에 대한 제 의견이 향후 전국의 결정타가 될 거예요. 네,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김건희 특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윤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민심하고 대통령하고 따로 놀게 되거든요.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던 것처럼 해외 직구 금지 문제부터 그랬죠. R&D 예산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가지고 R&D 예산 다 깎고 4조 6천억 깎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난데없이 또 다 살린다고 그러고 그것도 또 예타 다 면제해주겠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아마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료사회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분리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료들은 눈치만 보면서 슬슬슬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일 그냥 막 쪼으면은 억지로 하는 척만 신용만 하지 관료사회가 안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대통령하고 관료사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국정 운영이 힘있게 안 되고 뭐 발은 무슨 뭐 4대 개혁을 하니 뭐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국회도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가져간 상황이죠. 관료사회가 대통령하고 분리되죠. 그럼 대통령 부부는 우리 외교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죠. 완전히 다 분리돼가지고 국정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이 안 돼요. 이러면. 쭉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와도 뭐 문제 안 되게 다 정리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뒤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부터는 그것을 지켜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지요. 예, 정어리몰에서 아주 특별한 제품을 준비를 했지요. 언양불고기 그리고 아까 하루 견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언양불고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기억하실 텐데요. 한동안 제품을 개발을 하느라고 좀 판매를 중단했는데 정어리몰 자체 제작 상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00% 한우로 만든 언양불고기인데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 테스트차 먹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육즙이 가득하고 3팩이에요. 1+1+1에 25,875원. 이것도 아마 저는 뒷고기보다 더 추천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이들 있는 집은요. 저 하나는 위에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얹어가지고 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이 우리가 떡갈비 막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달라요. 아주 훌륭했다 하는 말씀 드리니까요. 혹시라도 입맛 없으시면 드시고 저 불고기는 살도 안 찝니다. 예. 또 견과류 제품도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개발했는데 몸에 좋은 견과류 6가지를
하루에 한 포씩 드시게 모두 30포 만들었다고 하는데 항상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어리몰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상품 여러분께 추천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쪼사루스 조형래님께서 제가 6월 29일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어리 6월 29일 나눔 빵 봉사 후원합니다. 나눔을 함께 합니다라고 하면서 20만 원이나 슈퍼챗을 쏘셨는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행사를 잘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사를 꾸밀 것인지는 차차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날 때 5분 선정해서 저희가 글래무어 선크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진선님, 정어리TV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좋아요부터 누릅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친구 정어리들 모으고 있지요. 글솜씨가 없어서 채팅창에 가끔씩 한마디씩 하지만 정어리TV 객은 이어가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님. 끝나고 제가 선정할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글 주신 분 소개하려고. 양주인숙님. 정어리님들 안녕하세요. 시청만 열심히 하다가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 정어리몰에서 선크림을 샀더니 이치양명주 예쁜 브로치를 받고 엄청 좋았습니다. 그걸 출퇴근 때 가방에 달고 다녔더니 여러 명이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죠.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뿌듯하더군요. 정말 좋았어요. 브로치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양주인숙 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치양명주 이제부터 사실 이제 심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 방송할 때 차고 있고 우리 패널들께서도 차고 계신데 전현 대변인 이제 이치양명주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시죠? 네. 백운기 앵커님이 진행하는 정치 1번지도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서 제시한 이채 양명주 사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많이 외치고 저도 여러 번 배지를 달고 많은 방송에도 나가고 또 우리 선거운동 할 때도 많이 달고 나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표현이거든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 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은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 실마리가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분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시즌2를 시작해야만 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는데 너무 사람이 화가 나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군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 군 장병의 사망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채 양명주 더 가열차게 외칠 거고요. 또 국민 여러분 이 리본을 보실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의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 지켜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한테 정어리TV 소개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이제 광주에 갔을 때 정어리 했다고요? 뭐 광주에 갔는데 어떤 분이 와서 나 정어리야 하길래 이제 막 궁금해하시길래 이제 당 지도부가 뭐 정어리 하길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어느 정도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남에 갔을 때도 저를 보고 나 정어리야 하는 분들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뿌듯했고요. 또 어떤 이제 나이가 드신 이렇게 모자를 쓰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 이채양명주 하시는데 제가 이 정치인에게 주신 이 사명감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무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 선거운동 할 때도 이채양명주, 용산에 가서도 이채양명주, 또 마지막 집중유세 할 때도 이채양명주 저희가 많이 외쳤는데
어쨌든 백운기의 정치 1번지와 정어리모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같이 이채양명주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어리 TV 함께 키워갑시다. 정어리 TV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일이 많은데 그래도 똑바로 살아서 깨어있는 그런 채널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어리모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떡녀라 빵에 가자 아이디가 참 좋습니다. 정어리모는 실패 없음 주문 성공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남능경님께서요. 휴대폰에서 큰 TV로 점프해서 시청하니까 공중파 본방송 보는 느낌입니다. 저는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에서 차 안에 TV에 연결해서 방송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셨는데 글쎄요. 여기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실 만한 분은 안 계셔서 내일 변호사님 나오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그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제 기사님 개인의 취향일 수 있는데 여러 승객들이 다 그걸 그렇죠. 감수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이 문제지. 싫어. 뭐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싫어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많은. 예, 그래도 그 중에 가끔 예 거기에 또 김모 씨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한번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광주에서 5.18 기념식이 열렸는데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은 지켰습니다만 대선 후보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번 기념식도 짧기가 그지없었고 우리가 영혼 없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도 정말 살다 그렇게 영혼 없는 기념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그 42주년 5.18 기념사니까 2년 전이죠. 그때 기념사에 등장했던 거하고 작년 기념사하고 비교하면요. 그때 우리가 5월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요 정도 더 추가된 정도 맥락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했더니 올해는 보니까 이팝나무 얘기를 좀 넣었더라고요. 주먹밥 얘기. 그게 지금 2년 전, 그러니까 두 해 작년하고 재작년 거하고 좀 차이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흡사했어요. 나머지는 크게 더 다른 건 없고, 뭐 보수 진영에서 자꾸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촛불 집회 이후로 지지율 떨어지고 난 다음에 중도 실용 얘기해가지고 지지율 올랐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양극화에서나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에 열어가야 한다. 요런 내용을 좀 추가한 것 말고는 그냥 벙벙하게 도대체 무슨 철학과 가치를 넣으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올해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너무 이런 우리 역사적 아픔이 있는 어떤 현장에 가서 추념사할 때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제주 4.3 추념식을 보고 정말 경악을 했는데 당시에 뭘 얘기했는지 문화관광, IT 콘텐츠 이게 제주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아무리 문화관광 IT 콘텐츠 좋아도 강조해야 될 자리가 따로 있죠. 역사적 아픔과 이제 정말 희생자 유족들이 아직도 진상규명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올해하고 작년에 지금 강조해야 된 게 AI, 산업고도화 이게 5.18 추념사로 이게 할 단어입니까?
제가 하나 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3.1절 관련해서도 뭐라고 했냐. 일본은 미래지향적 뭐 파트너. 그래서 내가 도대체 3.1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간 거냐 모르고 간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우리가 희생자를 추념하고 위로해야 되는 날에 갈 때는 제대로 된 연설문과 추념사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고,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5.18 추념사를 봤는데 여전히 문제가 많고, 정치적 자유와 인권이 발전했습니까? 언론 자유 지수 발표되는 거 보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남발되는 나라에서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는지 저는 이제 한탄스럽고요. 무엇보다 거짓말한 거죠. 본인이 대선 후보 때는 5.18 정신 헌법 수록하는 것을 얘기했다가 지금에 가서 쏙 빼는 거,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추념사를 쓸 때는 대통령실의 연설 기록관들 저는 좀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근데 5.18 민중항쟁의 기본 정신이 뭔지 좀 이해는 제대로 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 비서관은 내가 진짜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제가 2년치가 똑같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I 나온 문구를 두 양쪽에 2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를 문구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2년 전이에요.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합니다.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이게 2년 전이고요. 1년 전에는요.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성취를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게 두 해를 제가 지금 비교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번에 또 얘기하면 이게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길동님이군요. 차라리 AI 세워놓고 연설문 듣는 게 낫겠어요. 그러셨고요. 아까 한 30초 정도 소리가 안 나갔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태가 불량했군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 의견이니까 지금은 잘 나오지요. 예. 잠시 마이크 시스템 접촉 불량으로 소리가 송출이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박승만님, 대중교통 운전수였던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 종교 이념 강조하는 방송은 승객들에게 강제할 수 없답니다. 그럴걸요? 아까 그런 의견 주신 분.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약속해놓고 3년째 계속 참석을 하면서도 그 얘기는 완전히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만 합니다. AI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천박함을 봅니다. 제주에서도 그랬어요. 제주에서도 무슨 뭐 관광 구경기자 제주는 뭘 얘기했었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관광 문화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얘기들이 자꾸 희석되고 대통령의 입으로 이런 행사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이게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정치권에 지금 보면은 다층적인 개헌 요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인해서 빚어진 권력 구조 개편을 주로 한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라든가 야권에 나온 얘기들은 제7공화국 개헌을 얘기하면서 지금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개헌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꺼내는 순간 본인 자체가 그 권력구조 개편의 블랙홀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 더 큰 범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나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안 지킨다. 그건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이거 지금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두 해에 걸쳐서 이미 5.1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런 표현 썼는데요. 그때도 헌법 정신에 수록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왜 똑바로 말을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얘기도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개헌에 힘싣는 듯한 발언을 자기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개헌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헌법 전문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것만 원포인트 개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구실인 거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원포인트 개헌합시다. 그래도 원포인트 개헌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개헌론이 일단 길이 확 터지거나 불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원포인트 개헌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아예 개헌 논의를 차단해버리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개헌 논의를 피해가고 싶은 것은 아닌가. 지금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헌법 전문을 고친다. 그건 이제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헌을 해야 될 때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니까 거부권을 제한하는 뭐 그런 뭐 정족수를 바꿔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임기를 단축하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그런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임기 단축은 뭡니까? 윤석열 너 이제 그만해라.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것에 오케이를 하고 동의를 하면 4년은 보장해 줄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국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윤 대통령께서 넣으려면 개헌 특위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개헌 특위를 열자는데 동의하는 말이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죠. 김성환 평론가, 지금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가 분명히 이제 22대 국회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최상병 특검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민심하고 동떨어질수록 개헌 얘기들은 아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아마 갈등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한테 기회 없이 이전의 탄핵 때처럼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겁나면 그럼 개헌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순서 있게 정리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심판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을 얘기하는 거는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에 맞춰서 그때 대통령 선거까지 같이 치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8년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같이 하고 총선은 그 2년 뒤에 하고 이렇게 하면 총선은 늘 중간 심판 성격의 선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년 단위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4년 단위 중간에 총선이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치를 때 그때 다선이 같이 치러지게 되면 4년 중임제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같이 하자. 대통령 임기도 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기자, 거부권은 몰라도 개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나올걸요? 저는 제 짐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국회의원 속을 모르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추미애 국회의장 낙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국회의원들이란 존재가 불가치하다는 심대하게 깨달았는데 국회에 만약에 개헌 특위를 열어가지고 논제를 줬을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26년에 지방선거 대선을 같이 하자 본인 3년 임기가 남았는데 2년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임기가 또 4년 보장된 사람들이어서 대통령이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이런 불안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최상병 특검을 이제 거부했을 경우에 오히려 개헌에 대한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요구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이유는 상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함으로써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회피하거나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뭉개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헌법학자들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5.18 정신 헌법에 그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그리고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을 오히려 요건을 딱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하는 것. 이거는 저는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개헌특위를 통해서 이 논의가 될 때 반박할 논의가 굉장히 궁색해지는데 구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으로서는 아예 개헌의 개자도 못 꺼내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언급을 안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공약으로 내겼던 거에 대해서 이러는 건 너무 좀 비겁하고 좀 그런 거 아닌가.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요. 저는 뒤늦게 나중에 알았던 사안이었는데 헌법과 법률에 권력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쓰여집니다. 헌법 그 1조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오직 권력을 갖고 있는 건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권한입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제한한 것만큼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헌법과 법률 안에 그 권력이라는 단어 딱 한 번 쓰이고 나머지는 다 권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권분립 얘기하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국민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제한된 권력으로서 당신이 그걸 거부권을 행사해라고 준 거예요. 근데 내한테 주어진 권력이라고 내가 마음껏 누리면 그건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권한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거는 일정하게 절제되고 국민이 위임해 준 걸 그 안에서 자기가 행사해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원래 주어졌을 때부터 제한되어 있는 권한인데 불구하고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사해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형용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헌이 윤석열 대통령 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 개헌에 동의하신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법과 제도에서 이룬 것은 제 기억에 개식용 금지법밖에 없는데 개식용 금지법은 제가 아는 바로는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결단으로 역사에 남을 결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개헌 동의해주면 4년 보장해줄게. 여기에도 사실 반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허탈한 심정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했던 것도 그와 괴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만 HW 전님께서 민주당도 탈당했습니다. 이제 믿는 건 정어리 방송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정어리 방송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그러셨는데 저희가 뭐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이제 좀 마음을 추스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힘을 다 해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미치지 못했을 때는 참 힘들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아름답게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참 재미있는 중계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어제 그 골프 중계를 봤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오랜만에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왔어요. 어제 최경주 선수가 54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가 결승전이었는데 그 전에 잘 쳐가지고 1등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출발을 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그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4타 차로 선두로 갔는데 2등 하는 선수가 계속 잘 쳐가지고 마지막 홀에서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연장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54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같이 결승을 하는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거리도 훨씬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쳤는데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났는데 두 번째 친 게 해저드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개울이 있는데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잘 쳐가지고 비기게 됐어요. 그때 졌구나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해버렸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공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걸 쳐가지고 같이 팔을 잡고 다시 두 번째 연장전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박상현 선수가 좀 기가 죽은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질 수가 있지? 결국은 기가 막히게 두 번째 연장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정말 스포츠의 좀 멋이구나, 매력이구나라고 하면서도 54살, 더군다나 이제 17번 홀부터는 허리가 좀 삐끗해가지고 잘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스포츠 정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 때이지만 이럴 때 저들이 노리는 것이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오늘 댓글 당첨자 선정하는 동안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 사랑해 주십시오. 언양 불고기 하루 견과 두 가지 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언양 불고기 육즙이 정말 가득하고요. 100% 한우입니다. 그리고 3팩에 25,875원에 무료 배송. 괜찮죠? 그리고 하루 견과도 아주 추천할 만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댓글 당첨자 5명 선정하려고 했는데 첫날이니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꿈이더라님, 박혜리님, 구독유진님, 김진선님, 양주인숙님, 그리고 한탄하셨던 전 HW님 힘내시라고, 이경란님,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제작진에서 김태영님, 법당보다 법정이 더 잘 어울리는 건의, 장대담님,
50이 넘어도 제 입대 꿈을 아직도 이렇게 하신 분 또 추천해 주셨으니까 오늘 그러면 모두 9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댓글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 밑에 주소 나가죠. 저쪽으로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백탁 현상 전혀 없는, 잘 보입니까? 예, 글래무어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5월에 이제 하순에 접어드는 날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힘이 빠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은 나부터 힘을 내자 였습니다. 저부터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지치지 말고 한번 나가 봅시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지쳐 있는데 이럴 때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전희연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구교영 기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내일도 오전 11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참 아까 어떤 분이시더라? 정어리 뜻을 아직도 크로바님, 정어리 시청하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정어리 뜻을요. 아, 저는 이런 걸 보면 기분 좋다니까요. 아직도 몰라가 아니고 야, 새로 오신 분이구나. 환영합니다. 우리 정어리 뜻은요, 상어와 맞서는 정어리,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어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지만 상어가 나타났을 때 정어리가 똘똘 뭉쳐서 상어보다 더 몸집 큰 것처럼 보이면 상어가 아이고 나보다 더 센 놈이구나 하고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뭉치면 상어도 이길 수 있다. 저 무도한 권력 상어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똘똘 뭉치자, 정어리처럼. 그래서 정어리라고 했답니다. 크로바님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분은 핑크파티님, 정치 1번지 11시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라이브 하나요? 예, 대개 한 12시 반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더 길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언제나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